자, 2022년 12월 기출문제고요. 자료는 316의 법인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우리 재무회계부터 하루에 10문제 정도씩 간단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피곤하시더라도 하루에 10문제씩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볼까요? 1번부터 보시면은, 자, 다음 중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과 일반기업회 기준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로 제시하고 있다. 자, 우리 일반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개별재무제표라고 그랬습니다. 개별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고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본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1번은 맞죠. 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재무제표의 구체적인 양식이나 개정 과목을 정형화하고 있다. 자, 이거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아니라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관련된 해설입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일반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제 자본금을 자본항목을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자산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적용이 확대되고 있죠. 일반기업회계 기준은 역사적 원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역사적 원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공정가치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재무상태표에서 만약에 토지가 기록된다라고 하면 이 토지의 금액은 일반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역사적 원가, 즉 취득원가로 기록이 되는 거고, 취득원가이고, 그 다음에 IFRS에서는 이 재무제표상에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취득원가가 아니라 공정가치로 기록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공정가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IFRS에서는 공정가치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은 정보이용자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하는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에 관련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재무정보에 예측가치와 확인가치 모두가 있다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예측가치나 확인가치 이 모두 목적 적합한 정보죠. 그래서 목적 적합성과 관련된 표현인데 이 목적 적합성 관련된 것은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예측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무정보는 과거의 정보예요. 재무정보는 과거의 정보인데 이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예측가치를 갖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 즉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확인가치를 갖는다. 우리가 이제 재무정보를 이용을 해서 과거의 재무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또는 뭐 수정한다라고 하면 확인가치를 갖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4번이 틀렸네요. 예측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그 자체로 예측치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미래에 어떤 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예측가치를 갖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정보 자체가 예측치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재무정보 질적 특성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재무정보 질적 특성에는 근본적 질적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보강적 질적 특성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메모를 한번 해볼까요? 근본적 질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과 자, 그리고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현의 충실성. 자, 그리고 보강적 질적 특성에는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그리고 이해 가능성이라는 게 있고요. 이해 가능성. 포괄적 제약 요인에 포괄적 제약 요인 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계라고 하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회계다라는 표현을 쓰죠. 정보를 제공을 해줄 때 이 정보의 특성으로서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둘 수가 있습니다. 뭐 근본적 질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 표현의 충실성, 보강적 질적 특성에는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포괄적 제약 요인은 효율과 비용 간의 균형에 있어서 효익이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래서 원가 이렇게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적시성과 이해 가능성은 근본적이 아니죠. 여기 적시성과 이해 가능성은 보강적 질적 특성에 속하는 겁니다. 자,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은 자 여기 있죠.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에 속한다. 2번도 틀렸죠. 보강적 질적 특성은 가능한 극대화되어야 하나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네, 이게 3번이 맞는 표현입니다. 재무정보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 보고의 효익이 관련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효익과 비용 간 효익과 원가가 이제 비용이잖아요. 비용 간의 균형에 있어서 효익이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효익이 관련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효익과 비용 간의 균형에 있어서 효익이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근본적 질적 특성, 보강적 질적 특성, 그 다음에 포괄적 제약 요인 이렇게 세 가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4번 문제. 재무제표 작성에 관련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비교 정보를 포함한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되어야 된다. 맞죠?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에 적용하는 중요성의 기준은 항상 일치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금 예금 합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외상매출금 받으러 합쳐서 매출채권, 외상매입금 지급업 합쳐서 매입채무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그 사실을 주석에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되고요.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되어야 될 구성요소를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제조원가 명세에서는 중간재무보고서가 됐든 아니면 일반 보고서가 됐든 어디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에서는 포함할 필요가 없다. 제조원가 명세에서 3번이 답이 되겠죠. 3번. 제조원가 명세에서는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6번 문제를 한번 보실래요? 6번 문제 보시면 주식회사 3일은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말 실사 결과 확인된 재고 수량은 800개이며 전기요일분은 모두 전기 말의 일괄에서 매입한 것이다. 매출원가는 물었습니다. 여러분, 선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을 쓰든 아니면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을 하든 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계속기록법이나 실사법이나 값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출원가를 물었을 때 또는 기말재고를 물었을 때 간단합니다. 자, 일단 여기 판매된 게 1200개 있죠. 여기서 판매된 게 1500개가 있습니다. 총 2700개가 판매가 됐습니다. 2700개가 판매가 됐어요. 이걸 선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물으면 매출원가를 물었으니까 2700개를
전기열부터 따지시면 되는 거죠. 전기열에서 1000개. 이거 모두 판매가 됐습니다. 모두 판매가 됐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모두 판매가 됐습니다. 그럼 2700개 중에서 현재 2500개를 팔았네요. 2500개 이렇게 575만원 575만원입니다. 2500개에 대한 게. 자, 2700개를 판매했다고 그래서 200개가 더 나가면 되죠. 여기에서 200개가 더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개 곱하기 2800원이죠. 2800원 그러면 56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56만원은 하면은 631만원. 매출원가는 631만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말재고를 물었으면, 만약에 기말재고를 물었어요. 그 여기에서 800개가 남은 거겠죠. 여기에서 800개가 있는 겁니다. 800개 곱하기 2800원을 해주시면은 2800원 해주시면은 기말재고가 계산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이나 실사법이나 값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실사법으로 계산하는 게 편하죠. 판매된 거 1200개, 여기서 판매된 거 1500개, 합이 2700개입니다. 2700개에서 위에서부터 2500개 두 개 더해주시면은 575만원 판매가 됐고, 나머지는 자 1000개 중에 200개가 판매가 된 거죠. 2800원 56만원이 판매가 됐습니다. 합치면 631만원이 매출 원가가 됩니다. 자, 다음에 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면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벌었어요.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평가손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재고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반영을 하고 비정상 재고 감모 손실은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공식을 제가 써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기초재고 플러스 순매입액, 기초재고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예요. 마이너스 기말재고는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감모손실, 평가손실이 이렇게 존재할 때는 이 기말재고가 차감 전후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차감 전. 자, 기초재고가 40만원 있죠? 40만원. 기초재고 40만원 플러스 매입액이 100만원이 있습니다. 매입액이 100만원. 마이너스 기말재고가 여기 12월 31일에 재고자산이 차감 후에 재고자산이 30만원인데 제가 차감 전후로 들어가라 라고 했으니까 30만원에 평가손실, 감모손실 모두 더해주시면 57만원이 나오네요. 57만원. 그러면은 87만원이 차감 전에 기말재고가 되는 겁니다. 87만원. 그럼 매출원가가 140만원에서 87만원 빼주시면은 140에서 87만원, 53만원이 나오죠. 53만원. 여기에 플러스 평가손실, 플러스 평가손실, 플러스 정상감모손실, 정상감모손실 이렇게 들어갑니다. 플러스 평가손실이 50만원 있죠. 50만원 플러스 정상적인 감모손실 여기 5만원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은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그러면은 55만원을 더해주시면 108만원. 108만원.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공식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재고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라고 그랬어요. 기초재고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는 매출원가인데 이 기말재고가 차감 전후로 들어간다라는 거. 기말재고가 차감 전. 그러면은 차감 후에 기말재고 30만원에서 평가손실, 감모손실을 모두 더해주시면은 차감 전의 기말재고는 87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53만원 계산된 금액에
평가 손실 더해주시고 정상 업무 손실 더해주시면 매출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8번 문제를 보시면 재고수불 부위다 2001년 1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기말재고자산을 총평균법을 할지 선의선실법을 할지 고민 중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네요. 올바르지 않은 것은 매출 마이너스, 우리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을 써드리면은 우리 손익계산서 상에서 매출 구하는 공식이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입니다.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이 되겠죠. 매출 총이익. 자, 이것을 선의선실법과 총평균법으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상에서 판매 단가는 안 나왔으니까 일단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보시면은 기말재고자산은 선의선실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경우에 36만원만큼 크다 라고 나와 있어요. 기말재고로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판매된 게 8,500개가 판매가 됐습니다. 만약에 선의선실법이면 요거 모두 판매가 됐겠죠. 600만원. 선의선실법을 먼저 하면 3,000개 600만원 모두 판매가 됐을 겁니다. 600만원 뿐만 아니라 8,500개니까는 5,500개가 여기에서 판매가 됐을 거예요. 5,500개. 그래야 8,500개가 되죠. 곱하기 1,200원. 660만원. 660만원. 그래서 선의선실법일 때의 매출원가는 1,260만원입니다. 선의선실법일 때 매출원가는 1,260만원. 자, 총평균법일 때 매출원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균법은 평균 단가를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금액 1,440만원. 수량은 10,000개입니다. 수량은 10,000개. 금액 나누기 수량을 하면 평균 단가가 1,440원이 계산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총평균 단가라고 하겠죠. 자, 곱하기 8,500개가 판매가 됐으니까 8,500개 하면 총평균법일 때의 매출원가가 1,224만원 1,224만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1,224만원. 자, 그럼 기말재고는 선의선실법일 때의 기말재고를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선실법의 기말재고예요. 몇 개가 남았느냐면 선의선실법일 때는 지금 8,500개, 10,000개 중에서 자, 여기 3,000개, 7,000개, 10,000개 중에서 8,500개, 1,500개가 남았죠. 1,500개 곱하기 모두 팔렸잖아요. 위에 거는 모두 팔렸고 여기에서 남아있는 겁니다. 1,200원 1,200원 이렇게 해주시면은 선의선실법의 기말재고는 180만원이 나오죠. 180만원. 총평균법의 기말재고는 총평균 단가가 1,440원이었어요. 1,440원 곱하기 1,500개 1,500개 이렇게 해주시면 216만원이 나옵니다. 216만원. 자, 선의선실법은 위에 거부터 팔렸으니까 아래에서 기말재고가 남아있는 거고요. 총평균법은 총평균 단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말재고 자산은 총평균법이 36만원만큼 크다. 맞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 총이익률을 구하라고 그랬죠. 자, 만약에 지금 매출액은 안 나왔지만 매출액을 만약에 2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2천만원 가정을 하면 자, 100%일 때 매출 총이익이 얼마냐? 2천만원에서 매출원가가 1260만원이니까 740만원이 나오죠. 자, 여기는 2천만원에서
똑같이 2천만 원으로 가정을 하면 매출 총익은 776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매출 총익률을 계산하면 740만 원 나누기 2천만 원, 여기 공식이 나와 있죠. 그죠?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37%가 나오죠. 37%. 총평균법은 38.8%가 나옵니다. 총평균법은 38.8%. 그러면은 선인선출법을 적용을 했을 때는 37%,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때는 38%, 38.8% 더 크죠. 총평균법이 더 큽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매출원가는 선인선출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경우에 36만원만큼 작다. 그죠? 매출원가는 선인선출법이 크고 이익은 총평균법이 큽니다. 당기순이익은 선인선출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경우 36만원만큼 크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고, 자, 일반적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물가 상승 시 이익이 큰 순서. 물가 상승 시 이익이 큰 순서는 제일 큰 것이 선인선출법이죠. 그 다음이 이동평균법, 그 다음이 총평균법. 자, 물가 상승시라는 말은 물가 상승시 이익이 큰 순서, 선인선출법이 커요. 총평균법이 작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가가 하락하고 있죠. 여러분, 매입단가가 2,000원에서 매입단가가 1,200원으로 물가가 하락했습니다. 물가가 하락했어요. 물가 하락시. 이익이 큰 순서는 등호가 이렇게 바뀌면 되는 겁니다. 총평균법이 이익이 크다는 얘기죠. 총평균법이 이익이 크다. 그래서 이익이 큰 것은 총평균법이 크죠. 이익이 큰 것은. 그럼 매출 총이익이 큰 것도 총평균법이 큰 거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매출원가는 선인선출법이 크겠죠. 그죠? 선인선출법이 클 테고요. 비용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9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유형 자산에 관련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일상적인 수선 유지와 관련해서 발생한 원가. 일상적인 수선 유지니까 이것은 수익적 지출을 의미합니다. 수익적 지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틀렸습니다. 비용 처리하죠.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유형자산의 인식 시점의 원가로 측정하며, 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산의 취득 시점이나 건설 시점에서 지급한 현금성 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를 말한다. 맞고요.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계획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선택하고, 유형자산의 정기적인 종합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 기준을 충족한다면, 이 인식 기준은 자산 인식 기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산 인식 기준에 충족한다면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유형자산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즉 자본적 지출이란 얘기죠. 자본적 지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1번 장부금액에 포함한다가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한다. 10번. 자, 토지를 만원에 구입하였으며 재평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형자산의 재평가 어떻게 해주라고 그랬냐면, 자, 요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원가를 이렇게 기준으로 놓으시고요. 취득원가보다 상승하면 재평가 잉여금이죠. 재평가 잉여금이에요.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손익입니다.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손익.
자, 만약에 다시 내려가면 기타 포괄손익이 줄어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취득원가 위의 구간은 기타 포괄손익입니다. 자, 그리고 취득원가보다 내려가면 이만큼은 재평가 손실 구간이 되겠죠. 손실은 비용입니다. 다시 올라가면 이 구간은 이 재평가 이익이 되는 거고요. 이익은 수익에 속하는 겁니다. 이익은 수익. 자, 분계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차변의 토지 10억, 만원. 토지 만원, 대변의 현금 만원입니다. 현금이 만원. 자, 이 취득 원가가 만원이란 얘기예요. 재평가 모형을 적용해서 평가한다. 5,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5,000원. 그럼 만원짜리가 5,000원이 됐으니까 비용을 인식해 주시면 되는 거죠. 대변의 토지 5,000원이 떨어졌어요. 요만큼 떨어진 구간이 5,000원만큼이 떨어졌습니다. 만원짜리가 5,000원이 됐으니까 그러면 재평가 손실로 분계를 해주시면 돼요. 재평가 손실이 5,000원입니다. 자, 이제 5,000원짜리가 13,000원으로 올랐어요. 13,000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올라간 만큼 취득원가까지 요 구간만큼은 이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취득원가보다 올라간 구간은 기타 포괄손익이 되는 거고요. 차변의 토지가 5,000원짜리가 13,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8,000원만큼 올라갔습니다. 대변에는 취득원가까지는 이익이라고 그랬어요. 재평가 이익입니다. 재평가 이익이 5,000원. 그리고 취득원가를 넘어선 요 구간은 재평가 잉여금이 되는 거죠. 재평가 잉여금 금액은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평가 손실은 비용에 속하는 거고요. 비용, 재평가 이익은 수익에 속하는 겁니다.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 손익에 속하고, 자, 물음이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습니다. 이 분계에서. 그러니까 5,000원이 답이 되겠죠. 5,000원만큼 증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오늘은 이렇게 10문제, 하루에 제가 10문제 정도씩만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1번부터 할 테니까는 하루에 10문제씩만 여러분들께서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